꽁꽁 얼어붙은 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19살 수아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살 수아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이 반짝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낙마를 적셨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수아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수아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수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아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강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 수십 가지 산해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살 하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하윤이는 8배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하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 저거 뭐예요? 하윤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붕어빵이 뭐예요? 하윤이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하윤군이 길거리 붕어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는 김 기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죠. 그때 수아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붕어빵 2,000원치만 주세요. 수아는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하윤이는 봉지를 받아 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윤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김 기사는 백미러로 하윤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하윤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수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하윤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수아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하윤이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 엄마 사진 말이에요. 하윤이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동전을 줍다가 하윤이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수아는 하윤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매일같이 붕어빵 가게를 찾았고 수아는 매일 따끈한 붕어빵을 준비해 두었죠.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아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강우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가 하윤 도련님이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강우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붕어빵 가게, 그리고 서연이를 닮았다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윤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붕어빵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수아, 누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수아 누나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붕어빵을 팔고 있대요. 강우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식사 후 강우는 서재로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며칠 전에 봤던 그 붕어빵 파는 아이 말이네. 조용히 신분 확인해 봐 주게.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사흘 후 아침, 강우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성명 이수아 19세, 가족 사항 조모 박순자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이정민. 강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서연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강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살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죠. 이정민,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어요. 정민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강우는 그런 정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하지만 강우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민과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죠. 정민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강우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강우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강우는 정민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게 무슨,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딸로 자라는 게.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정민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아, 19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민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이정민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수아 양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두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 반원 수십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우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수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는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수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수아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수아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어요. 수아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어요.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붕어빵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요. 수아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으앙. 마침내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강우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 쓰러진 수아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붕어빵 틀이 강우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강우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멈춰. 강우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비서가 재빠르게 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세강그룹 최강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세강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구청 책임자와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는 수아를. 강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강우는 수아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수아는 멍하니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수아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강우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연이, 아니 정민이었습니다. 정민, 둘 다였습니다. 20살의 하윤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첫째 딸 서연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정민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강우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수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수아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정민이었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정민이 그곳에 있었어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강우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정민이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강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수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부친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갖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강우는 재킷을 벗어 수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수아의 몸을 감쌌어요. 박 비서가 수아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강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수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는 수아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9%.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강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강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강우는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아는 강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말에 강우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아는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강우는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장학재단의 첫 번째 공사 활동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 붕어빵 나갑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갖고 온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하윤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정말 잘하네. 수아가 칭찬하자 하윤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공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붕어빵을 먹는 모습. 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서연의 사진, 오른쪽에는 정민의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와 수아, 그리고 하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귀국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